이 헌법이라는 이 이름은, 이 헌자는 과거에 국헌이라는 말은 아주 옛날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실록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헌장이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법헌자라고 돼 있는데, 그 모범이라든지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중에서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법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서양의 말은 영어로는 Constitution이고요. 미국 헌법은 그렇게 부르죠. 독일 헌법은 그룬트게제츠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근본이나 뿌리 뭐 비슷한 건데, 자기들은 이걸 기본법이라고 번역하고, 자기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기본법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역을 하자면 이게 근본법에 더 가까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 헌자가 법 중에서 좀 중요한 법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에 관해서 흔히들 뭐 강의하는 사람들이 삼수변의 갈것자라고 하면서 뭐 물이 가는 것이 법이라고 해서 뭐 낮은 데로 하고 무슨 평등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글자를 파자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자를 파자를 하자고 한다면 법자는 원래 이 삼수변의 갈것자가 아닙니다. 삼수변 옆에 해태치라는 글자, 거기 유인물에 있는데 그 해태치 밑에 갈것자입니다. 원 글자가. 근데 해태치를 쓰게 되면 이게 획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글자를 파자를 하자면 무슨 뜻인가 하면, 물은 지금도 동전 한가를 잴 때 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로 재가지고, 해태라는 짐승은 보통은 온순한데 악을 보면 떠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그걸 처단한다는 의미가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법의 여신을 보통 천칭을 들고, 한 손은 천칭을 들고 한 손은 칼을 들고 있는데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법이 뭐 그렇게 부드럽게 가고 뭐 순하게 가고 한다는 것은 그 억지 파자입니다. 근데 법은 그 중에서 옳은가 그른가에 관련된 규범인데, 법이 다른, 예를 들면 옳은가 그른가에 관해서는 도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공동체가 권력으로서 강제한다고 하는, 집행을 강제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규범과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가 공권력으로 강제하기로 정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헌법은 이제 그 법의 근본적인 것이다. 그런데 근본적이라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것은 크게 봐서는 세 가지 내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정치적 공동체가 그런 법적 강제를 행사하는 공동체로서 같이 국가 생활을 하기로 하는 일종의 서양식으로 하자면 국가계약에 해당하는 그런 합의가 있을 수 있어요. 국가가 아닌, 내하고 나라가 달라. 너는 네 나라에 가서 살고 나는 내 나라에 산다. 이러면 그게 더 이상 법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나라를 하기로 한 합의가 굉장히 옛날에 단군 시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나라를 하기로 위한 합의를 별도로 많이 뚜렷이 하는. 독일 같은 나라는 그 지역이 최근 비스마르크에서 통합될 때까지 한 번도 한 나라에 있던 적이 없어요. 유럽 전역의 식민지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모여서 한 국가로 할 것인가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미국도 건국할 때 그걸 한나라로 할 건지 쪼갤 건지 뭐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나라로 한다고 할 때 이 나라의 가치의 그 기본 원리, 무엇을 근본 가치로 할 것인가, 가치에 관한 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국가 권력을 어떻게 구조를 하고 그 권력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헌법이 다루는 것은 크게 그 세 가지를 다루는데, 우리 전 헌법 때는 그 나라를 같이 하기로 한 합의는 별도로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 한 나라를 해야 된다고 뭐 몇 사람은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국민 일반이 그랬고요. 그 가치에 관한 판단이 들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하에서 그 제헌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권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걸 어떻게 행사할 건가, 그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헌 논의가 그 부분에 대한 개헌 논의였고, 그것도 대체로 그 개헌을 주도하는 세력이 자기들의 이익이나 그 편의에 맞다고 생각되는, 실제로 자기들에게 그게 이익이 됐는지는 또 의문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이 그 이익이라고 보이는 쪽으로 개정을 하려고 해온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론하는 이 헌법은 그 서구의 보자면 그 절대 왕정을 이제 그 물리치고, 그걸 물리치는 과정에서 일종의 시민혁명 비슷한 것이 일어났는데, 그 혁명 주도 세력들이 또 그 어떤 안정이나 국민에 대한 그 평화를 제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절대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살 길을 찾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는 헌법은 헌법이 아니에요. 프랑스 인권선언의 표현에 의하면 권리 보장이 확립되지 않고 권력이 분립되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그 당시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헌법은 그런 사회를 위해서 헌법이 필요하고, 그런 사회가 아니면 헌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국가도 헌법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헌법이 있지만 그 헌법은 그 공산당인지 또는 다른 그 1인 독재 지배 체제인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생긴 지배 체제를 일종의 장식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헌법을 따르지도 않고 그 헌법에서 권력이 발생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의 표현에 하면 그건 헌법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헌법이죠.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헌법에 헌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헌법에는 이 기본적으로 그 국가 이전의 천부 인권적인 인권이 있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천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권력을 적정하게 그 상호 견제가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고 국민 일반이 합의한 법의 원리에서, 그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한다. 그러니까 그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법치주의 이런 것은 본원적 헌법의 본질적 속성이에요. 이것이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헌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깡패 조직의 내부 그 권력 행사에 관한 자기 나름의 독백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입장에서 특히 이제 과거와는 달리, 옛날에는 이제 한 100년 전만 해도 농경사회가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국민의 뭐 80% 이상 90% 이상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예를 들면 비가 오면 여름철에 뭐 어떤 때는 비가 와야 되고 어떤 때는 해가 나야 되고 이게 그 농사에 의하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해가 쨍쨍 내리쬐면 골프장은 좋겠지만 또 뭐 우산 장소는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익이 매우 다양화되었고 또 특히 좌파들이 등장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해이한 이론들을 많이 전개를 해서 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나 이 소위 인생관이니 국가관이니 무슨 역사관이니 하는 이러한 그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옳거나 그르거나 간에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사회가 구심점을 유지하려면 현 상태로서는 이 헌법이 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은 권력에 의한 폭력적인 제압만 가능한데 뭐 흔히 하는 말이 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지만 칼날 위에 살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한 폭력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차로 위험하게 되는 거죠. 현대 법치주의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법률이 바보 같은 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법이 만들어져서 법치주의가 시행된 이후의 인류의 발전이 그 전보다도 월등히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요. 왜 그러느냐? 이 대중이 수억 명 이상의 그 사람이 옳거나 그러거나 한 룰에 의해서 협력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헌법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헌법을 제정한다, 개정한다 하는 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는 것과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헌법 제정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계약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법 공동체를 위한 근원적 결단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헌법 제정 권력이라고 하고 있고 흔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거론하는데 말하자면 선거권을 가진 그 공동체 구성원 전원이 헌법 개정 권력자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당시에는 그때 국제법도 없고요. 우리 국민을 확정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취한 방법은 미국과 비슷하게 선거인을 신고해서 등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등록한 사람이 말하자면 그 헌법 제정 권력자인 겁니다. 그 등록자가 한 800만 가량이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때 남북한이 2천만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북한을 빼고 선거권자만 하니까 800만이 그 선거권자를 등록한 건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등록자 중에서 90% 이상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헌 헌법은 아주 그 헌법 제정 권력의 명확한 표명에 의해서 그 헌법이 제정된 거죠. 지금 뭐 국회의장이 이 헌법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들만 인원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헌법 조문에도 안 맞거니와 지금 현재 오히려 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조차 사회학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그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관계에 있는 부분은 완전히 그 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헌법 개념의 본질이나 헌법 제정 권력을 모독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 대한민국 헌법의 그 제정과 개정의 연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전부 9번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이 그 10번째 헌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혹자는 그 임시정부의 그 헌법 비슷한 거 그것도 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임시정부도 형식적으로 6개의 그 헌법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정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뭐 100년 1919년부터 하더라도 100년 가량인데 그동안에 굉장히 그 다양한 그 헌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 우선 이제 그 3.1 운동 이후에 뭐 6개 이상의 그 일종의 독립운동 단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헌법상으로 중요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4월 14일부터 16일간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그 국민의회, 서지펠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 등 그 많은 민족 지도자가 참여한 이 국민의회에서 이 건국이 되는 경우에 채택할 헌법 원칙에 관해서 표명을 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법률을 하면서 우리 그 법학은 말이죠, 일본에 의해서 독일 법학이 개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교과서와 독일 학설 이외에 학자도 없는데 느닷없이 어떻게 미국식인 대통령제가 우리 헌법에 들어왔느냐. 그런데 김철수 교수님이 주신 책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이 우리나라의 미국 헌법의 원리는 이 필라델피아의 국민의회의 결의가 그것이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결의에 의해서 그 독립운동단체가 상해 임정으로 그 통합이 될 때 그 통합 헌법에 그것이 상당히 반영이 됐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여기 그 필라델피아 그 헌법 원칙을 보면요, 제1항이 우리는 정부의 권력이 통치를 받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복리를 위해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우리는 가급적 미국의 정체를 모방한 정부를 수립하기를 원한다. 정부 수립 후 초창기 10년 동안에는 권력을 중앙정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등등 이 밑에 써놨는데요. 여기에 이 재헌헌법의 구조의 얼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뭐 문재인 정부 한때 그래서 4월 뭐 며칠인지 모르는 그날을 건국일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 임시정부의 헌장 자체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헌법은 그러니까 그 본토로 상륙하게 되면 일본을 그 축출을 하고, 축출한 뒤에 1년 내에 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한다고 그 임시정부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때까지 이것은 임시로 헌법처럼 쓰는 것이고 헌법은 아니라고 그 헌장 안에 그렇게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만약에 그때 뭐 국가가 건국이 됐으면 뭐하러 다시 건국을 해요. 그 나라가 건국돼 있는데 다시 건국하면 반란죄예요. 그 다음에 건국헌법 제정 문제, 이 45년 12월 16일 날 미국, 영국, 소련이 외상, 이 3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2차 대전 전후 문제 논의를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모였는데, 거기서 12월 27일 날 한국 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서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결을 했어요. 이 모스크바 3상이 그 신탁 통치안이라는 건데, 이것이 나오니까 민족 진영에서는 즉각 그 신탁 통치 자체가 소련의 적하에 따라서 제2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격렬히 반탁운동을 전개했고, 12월 30일에는 그 찬탁론은 분명히 아닌데 신중론자였던 송진우를 죽여버리기까지 했죠. 그 말하자면 그 신탁 통치라는 것은 절대 입에도 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된 거죠. 좌파들 처음에는 같은 보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삼상의 지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파는 비상국민회의, 좌파는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거, 그 민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해방정국에서 서로 뭐 여러 가지 많은 격돌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미국과 소련이 이 문제를 협의한다고 그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46년 3월 20일에 한번 하고 또 그 다음에 47년 5월 21일에 또 다시, 그러니까 한 번만 모인 건 아니고요. 1차 그 모임 해가지고 결렬이 되어서 그 휴회가 되었다가 다시 그 다음 해 5월 21일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성과 없이 47년 10월 21일에 최종 결렬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47년 9월 17일 날 미국의 그 마샬 국무장관이 이 한국의 그 정부 구성 문제는 유엔에 넘기겠다라고 유엔에 그걸 제출을 했고, 그래가지고 11월 14일 날 유엔 그 제2회 총회죠. 유엔은 46년도에 1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제2회 총회에서 이 한국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한국 그 임시위원단을 파견하기로 해가 이 임시위원단을 선정을 했고, 이 사람들이 48년 1월 달에 서울에 왔고 그 위원장으로 인도의 메논을 위원장을 뽑았죠. 그랬는데 북한이 이제 그 입국을 거부를 하니까 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그 다시 이제 그 보고를 해서 그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우선 선거를 해라 이렇게 의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48년 5월 10일 날 50선거를 하고 5월 31일 날 재헌회의가 소집되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산폭동으로 제주도는 선거를 못 해가지고 원래 200명을 뽑기로 돼 있었는데 제주도 두 사람을 못 뽑아서 19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헌위원들의 출신지가 제주도인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 건국위에서는 그 각 도별 책임자를 제주도 책임자도 다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가장 중심적인 사유는 그 소련 쪽이 주장하기를 반탁운동을 한 단체는 그 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가 말하자면 좌익계열만 협의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반탁을 하는 건 정치적 의사표현인데 정치적 의사표현은 자유로운 거다. 반탁을 하더라도 그 임시정부를 미소공동의 어떤 협의하에서 임시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한다면, 임시정부를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임시정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 참여를 시켜야 된다. 그 문제를 가지고 밤낮 싸우다가 결국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단호히, 이승만 대통령은 아예 소련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공동위원회 자체의 그 협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완전한 그 전면 보이콧을 했어요. 뭐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5월 31일 날 재헌회의가 개최돼 가지고 그날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국회의장이죠. 최연장자였기 때문에 임시의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의장으로서 이제 의사를 진행을 했는데 예고되지 아니한 그 이윤영 의원에게 개원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독교식인 개원 기도를 이윤영 의원 즉석에서 했어요. 즉석에서 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저기 축도하시는 거 보면 이윤영 의원이 충분히 할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국회법에 해당하는
국회 운영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운영 규칙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임시의장으로서 그날 한 것이 국회의장을 선출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의장으로 선출되었고요. 헌법안은 이 3독회까지 거쳤는데 3독회 독회 이 회의록이 국회 회의록에 다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본인이 말한 그대로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인용할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전의에서 된 대통령 선출받고 국회에서 선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국회에서 다시 재선이 불가능해지니까 국민 투표로 직선을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 회의록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조봉암 씨 등 여러 사람이 그 사람들은 원래 내각제 비슷한 걸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뽑게 되니까 이런 강력한 사람을 국회에서 뽑는 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 선출은 국민 직선으로 해야 된다고 여러 사람이 아주 집요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위험성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돈 문제도 거론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4.3 사태가 나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자면 대통령 선거를 하다가는 후보가 암살될 수도 있고 또 그걸 빌미로 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데다가 지금 일정이 바쁜데 그걸 하려면 여러 달이 걸리는데 그렇게 경비도 없고 시일을 그렇게 지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은 일단 국회에서 뽑는 게 맞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반대론자들도 다 입장을 고쳐가지고 찬성을 다 해서 가결이 됐어요. 회의록에 다 써져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발언했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선제를 갑자기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건국 헌법의 특징은 정부는 정부통령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국무원을 두는 이런 이원적 체제, 정부통령 체제는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특히 들어있는 국무원을 두는 것은 이건 내각제의 개념인데 그런 것이었고 국회는 단원제고요. 그 다음에 법원과 헌법위원회 탄핵심판소를 두었고 정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는데 근데 부처에 의해서 통일이 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유보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에 관해서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농지개혁 등 정부 규제 범위를 비교적 넓게 규정하는 그런 헌법이었습니다. 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제안과 국회 제적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2년 7월 7일 날 이제 1차 개정이 되었는데 이 1차 개정에서 정부는 이제 국회 양원제를 제안을 하고 또 정부통령 직선제를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이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고 했었는데 야당도 그 개헌안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 내각 책임제 중에서 국무원 불신임제도 말하자면 그 내각 불신임 결의권을 받아들이고 그 정부에서 추진한 양원제와 정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전부 21개 조항인데 이걸 거의 양쪽 안을 합해서 개헌을 했다고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직선이 그 당시로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 일이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2차 개정이 54년 11월 29일인데요. 뭐 여러 가지 전부 24개조가 있는데 국가 안위에 대한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가 새로 설치가 되었고요.
차면 선거를 2년마다 하는 것을 3년마다 2분의 1씩 하는 걸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뭐 국회 그 개원 시기를 전에는 12월 20일 날 개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매년 1회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또 그 대법관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 참의원의 인준제도도 이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국무총리제를 폐지했습니다. 이때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국무원 불신 제도를 국무위원 개개인에 대한 불신임 제도로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국무원 불신임 제도를 하면 총리 이하 내각이 전부 사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 발의권자의 선거권자 50만 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이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1차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넣었는데 투표가 203명 중에 135명이 찬성해서 한번 부결 선언을 했다가 이 3분의 2는 135.33인데 0.33이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135명의 찬성이 있으면 찬성된 거다라고 해가지고 가결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많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그 4.2까지 갔는데 60년도의 선거는 그 세를 세보면 아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52년, 56년, 60년 이렇게 선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는 정부 통령 선거만 있는 해예요. 국회의원 선거는 없고. 그런데 정 대통령의 후보가 조병옥 선생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선거 도중에 별세를 하셨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무투표 당선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할 이유도 없거니와 충분히 당선이 될 만한 국민의 지지가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는가 하면 하야를 하고 그 하와이로 출국할 때까지도 국민들이 다 나와서 울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원흉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문제는 56년도 선거에서 아마 그때도 이기붕 씨가 아마 후보였던 것 같은데 장면 선생한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선거를 하니까 장면 선생이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기붕 씨가 좀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긴 것처럼 만들었는데 부정선거의 원흉은 이기붕이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쏘아주겠잖아요. 그거는 말하자면 할 만한 조치를 다 한 거고, 그것은 도저히 혁명 비슷한 혁자도 없어요. 혁은 가죽에 관한 건데 가죽 장사도 없고요. 근데 4.19는 그냥 이기붕의 부정선거 획책에 대한 의거예요. 본질이 그런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60년도에 이제 뒤집어지니까 일종의 정치적 심판이 일어났다고 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했죠. 그게 실제로는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할 수가 없는 것일 텐데, 다 사퇴를 하고 다시 선거를 한 걸로 압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유당 의원들이 전부 다 거의 100% 떨어지고 민주당 일색으로 완전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이제 60년도 6월 15일 날 헌법을 개정을 했어요. 이것이 제2공화국 헌법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제2공화국 헌법까지도 헌법 전문을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는 48년 7월 12일 국회의장 이승만이 선포한다고 써져 있거든요. 그 헌법 전문에 그때까지도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뒤에도 그 헌법이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2공화국 헌법에서 좀 생각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내각 책임제로 바꾸었는데요. 국무총리를 필두로 하는 국무원이 행정권을 전담하고 대통령은 국가 대표의 지위만 가지고 양원 합동해서 선출하고 임기 5년 1차 중임입니다. 이 제3차 개정에서 놀라운 것은 국회 해산권이 내각제로 국회 해산권이 들어왔죠. 그리고 자유당 처벌하느라고 소법입법이라는 근거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인지 불행인지 사실은 이 두 제도, 국회 해산제도와 소법입법제도가 없었으면 5.16 혁명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5.16 혁명이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치형화법을 자기들이 그 자유당 정치를 못 시키느라고 정치형화법을 만든 그 헌법 부칙을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헌법에 의해서 정치형화법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그 참정권이 박탈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5차 개정이 그 상공화국 헌법이 대체로 이제 여기서 헌법 전문을 포함해서 전부를 개정을 했는데요. 이 상공화국 헌법이 여러 가지로 근세에 있었던 제일 모범적인 헌법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16 혁명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윤보선 대통령이 그 현석홍과 그 국방장관 배석했던 사람의 회고록에 의하면 그 박 장군 큰일 했다. 그러지 않았으면 나라가 망할 뻔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5.16 날 가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장면 총리는 그 국회를 해산할 권한 장면 총리에게 있는데 장면 총리는 5.16 날 미 대사관으로 도망을 갔다가 미 대사관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까르멜 수녀원인가 거기에 숨어 있다가 그 윤 대통령이 총리는 나와서 이 사태를 수습하라고 여러 번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깊이 느낀다. 앞으로 국가 안보라든지 국가 발전에 그 유익하도록 그 당신들 잘 이끌어 가시오. 그런 식의 간단한 성명만 했어요. 말하자면 그 혁명 정부가 한 일을 사실상 다 인정하는 그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5.16은 지금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맞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제6차 개정이 삼성개헌 때 문제가 있었고요. 7차 개정이 그 유신헌법인데 이 개정론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행 헌법에 대한 공격이 말이죠. 이 90년도 초반부터 이미 좌파 진영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요지인즉 자유민주주의는 이것이 기득권 보호 절차이기 때문에 이 헌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고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히 학술 논문에 지금 나와 있는, 여기도 인용을 해놨습니다. 많은 학술 논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좌파들이 숨어서 한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양동원 교수님이 저번에 보았듯이 우리가 법정에서 bel갱이 아니라고 얼마나 거짓말을 했느냐. 이제 앞으로는 더 그런 거짓말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자기들 선언문에 썼잖아요. 그래서 이 근자의 헌법 개정론이 한 가닥은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사회주의로 바꾸자는 것이 하나의 개정의 경향입니다. 다른 한 경향은 이 헌법이 이 유신헌법을 직선제로 고치는 정도로 급히 날조된 것이어서 충분히 민주화가 안 돼 있고 합리성도 좀 모자란다. 그러니까 지금 발전된 사회에 맞게 효율적인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주의적인 입장의 무슨 개선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럴 소지는 있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이 그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위치에 서서 거론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이 헌법 정신의 근본인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겠다는 세력이 상당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헌법 개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상태의 헌법 개정은 결국은 어떤 특정 세력이 나머지 국민 전부를 노예로 삼는 개정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헌법 개정론이 그 밑바닥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 이야기가 복잡한데요. 최근에 하여튼 여러 정치인들이 담는 그 일반적인 이야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바꾼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박근혜 대표는 그때 야당 대표인지 그 입장에서 참 나쁜 대통령이다 라고 한마디로 그냥 잘라버렸는데, 당신이 그 최순실 사태가 본격화되는 그 국회에 나가서 그 정말 생뚱맞게 하신 걸로 생각되는데, 그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건 완전히 허공의 메아리가 됐는데, 근데 그해 연말에 국회가 현행 헌법 제정 후에 처음으로 개헌 특위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특위위원장을 이주영이를 선출을 했는데, 그 개헌 특위에도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그 특위의 안도 나왔는데, 그 다음 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후에 취임이 됐죠. 취임이 되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의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개헌안은 그 개헌 특위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완전히 독자적으로 나왔어요. 내용을 보면 말이죠. 예를 들면 흔히 많이 거론되었던 게 토지 공개념을 더 확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 이 말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그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같으면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고용에 관한 시장 경제 체제를 거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별 금지를 대단히 확대를 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일명 좋아 보이지만 기성의 질서를 다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금지하게 되면 현재 있는 질서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현 질서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등 뭐 이런 것들은, 또는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을 여러 조항에서 사람으로 바꿨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공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들한테도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주겠다는 건데, 그거는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조항을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조항을 그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지방 분권 국가를 그 원칙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해가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어가지고 그 논문들에 의하면 인민민주적 기본질서도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하려고 했다고 해서, 물론 그거는 이제 말이 하도 많으니까 헌법 안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걸 했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 법률가들도 모르는 내용이, 이 71조 6항에 보면 대통령의 자격 연령을 국회의원 비선권이 있는 자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자격 연령을 40세로 바꾼 것은 3공화국 헌법에서 그렇게 바꿔졌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관계에 있는 것은 다 하여튼 없애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국회의원 비선거권이 현행법에 의하면 18세입니다. 18세 대통령을 뽑겠다고 제안했다고 하면 국민이 아무도 동의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는 못 쓰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실수로 쓴 거 아니에요. 다 분명히 알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엉망인 것을 했는데, 지금도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런 꼴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개헌을 한다고 할 때에 우선 국가 발전을 원하고 헌법 정신에 충실한 그런 정상적인 국민들의 일반적 합의를 기초로 헌법 개정은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당신들이 그런 논의를 할 적격자고, 우리같이 초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무슨 독백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수의 의견들이 국회가 국민의 일반적 의사에서 많이 이탈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국회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겠다. 실정법에 있는 국민투표까지 생략해가면서 처리하겠다. 구체적으로는 국민투표법을 국회가 무슨 일인지 하여튼 지금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문 중에 일부가 지금 위헌 결정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헌법 개정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투표법을 왜 개정하지 않는지 나는 의문스러운데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놓으면 대통령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이는 것이 가능해지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안 하는지, 무엇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헌을 하자면서 국민투표법은 개정을 안 하고 뚱딴지같이 국민투표 없이 국회의 의결로 개헌을 하겠다. 그거 좀 이상한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국민의 일반적 합의 없는 정파적 개헌, 이것은 결국 입헌주의 파괴를 초래하는 겁니다. 개헌을 정상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논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강화하는 개정이 기묘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 법을 이리저리 베끼기는 했는데 피상적으로 베껴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좌파들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일반적 합의라고 보이는데, 그걸 수호해야 된다면 실제로 수호가 될 만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 헌법은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공민권을 박탈하고 그다음 맞으면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제압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6가지 걸쳐서 아주 강력한 보호 조치가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 구조 문제에서 지금 내각제 대통령제를 거론을 하는데, 내각제가 되려면 국회의원이 개개인이 국사를 맡겨도 될 만큼 양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나는 하여튼 90%를 몰라요.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 이름을 100명 이상 아는 사람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당만 아는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사를 전담하겠다. 그건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죠. 대통령도 우리가 일일이 아는 것이 아니고 지지를 했건 반대를 했건 간 대통령이 우리 결재를 받아서 일을 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름도 알고 좀 나름을 판단을 해서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은 결국 집권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한 것에 가까운데, 그런 사람들이 국사를 전담한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여요. 그리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장관조차 임명 못하는 제왕이 어디 있느냐. 지금 대통령의 권한은 너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아주 현저한 사실은 국회가 완전히 궤도를 이탈해서 자의적이고 무도한 짓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그걸 고쳐줄 리가 없지만, 우선 국회의원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그것을 박탈해야 됩니다. 세계적 추세입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단지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주장에 관해서 그것을 처벌을 해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는 건 곤란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질적 활동을 위한 어떤 그 직권상의 그 어떤 보호는 있어야 하지만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뇌물을 받는다든지 성범죄를 한다든지 그 자기 직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범죄에 관해서 대통령도 보호받지 못할 일을 보호를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로 미국은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할 수 없는 제도는 미국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국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해산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진위가 뭔지나 궁금하다. 국민이 다시 그렇다고 뽑으면 내가 물러나마. 그러니까 국민한테 물어보자. 라는 게 국회 해산입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 해산하면 대부분 30일 이내에 총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산을 하면 역풍을 맞죠. 국회가, 그러니까 이제 해산권이 있으니까 국회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 해산을 미국이 왜 안 하느냐. 미국은 상원이 3분의 1을 2년마다 계속 선거를 해요. 하원은 임기가 2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양원제를 해서 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원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학자들 김철수 교수도 다 그렇게 논문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제도가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선거운동 방법도 엄청 제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득권 정당들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듯이 국회의원을 뽑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의 그 참정권,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명선거 장치가 반드시 확보돼야 되고 또 제2공화국에서 이 선거소송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되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법원이 선거관리에 참여한다면 최소한 선거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든지, 말하자면 자기 행위를 자기가 재판한다는 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선거관리를 하지 말든지, 법원이 선거관리를 하면 그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해야 될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사법제도, 특히 검찰의 중립성 부분, 문재인 그 헌법에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 부분, 이런 부분도 돼야 되는데 현 상태로서는 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실력이 있는 세력의 그 본질을 볼 때 지금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헌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래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입니다. 제 순전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우리 헌변의 어느 정도 공식적 의견인데 현재로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